중요한 것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마을 미술 프로젝트 혹은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어떤 뭐 철학이랄까요?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마을 개념과 도시의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가, 그거와 미술이 또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미술사적으로도 좀 말씀드리고, 또 사례적인 면들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뭐 여러 번의 강의도 있었겠지만 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나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나 이런 스타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철학이랄까,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그런 해석 같은 문제죠.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서구의 것이면 서구의 것이고 외국의 것이면 외국의 것을 우리의 시점에 어떻게 좀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강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이 7강 강의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중간에라도 질문 주시면 제가 안에는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라든지 이 거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의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건축 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실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이 모더니즘의 산물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게 모더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붙여가지고 되게 이제 이것을 후기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의 뒷부분의 양태로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탈모더니즘적으로, 탈모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보기보다는 탈모더니즘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탈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시 이 모더니즘의 산물이에요. 모더니즘이 일탈된 현상, 모더니즘이 어떻게 와해되어 있는가, 해체되어 있는가, 그것만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걸 대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개 M자를 소문자로 하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 근대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문자로. 그 다음에 이걸 대문자로 쓰면은 이걸 현대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현대라는 말은 일본하고 우리만 쓰고 있어요. 중국은 현대라는 말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중국은 현대를 안 하고 당따이라고 해서 당대라고 씁니다. 당대. 그래서 이 소문자 다음에 아티가 붙으면 근대 미술이 되고, 대문자 밑에 앞에는 현대 미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되게 이렇게 번역하게 있어요. 또 번역을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를 근대로 봅니다. 30년대, 4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후를 미술사에서 되게 현대로 봐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나오는 미술은 현대 미술 이렇게 얘기하고, 그 3, 40년대, 20년대 나오면 그 근대 미술이라고 이렇게 대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모더니즘을 성립할 수 있는 모더니즘의 정체성이랄까요? 이 모더니즘의 정체성, 모더니즘의 리얼리티, 모더니즘의 진실성,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모더니티라고 하는데, 이 모더니티를 일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근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더니티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연도별 혹은 소문자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근대와 현대 혹은 그 중세와 그 고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대성을 획득해야지 비로소 모더니즘 사회에 진입할 수 있고, 모더니즘 시대에서 모더니즘 특징의 생활 양태를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더니티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대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나 고대하고 현대하고 다룰 수 있는 근대만의 모더니즘만의 특성, 그것을 모더니티라고 하는데, 이 모더니티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 모더니즘을 안다는 거는 이 모더니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21세기가 됐어도 이 모더니티, 근대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이 모더니티가 없으면 거기는 아직도 모더니즘의 사회를 체험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더니티를 획득해야지 비로소 모더니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를 획득하는 과정을 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근대화라고 했어요. 근대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 모더니티 획득하는 과정을. 이 모더니티 획득하는 과정이 근대화인데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서구화입니다. 서구화고 두 번째가 산업화예요. 세 번째가 도시화예요. 우리가 마을 미술하면 도시화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비로소 근대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 역사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보세요? 우리 세 가지가 갖춰질 때가 언제 같으세요? 몇 년대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이것도 70년대에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지금 해서 근대성을 획득한 게 몇 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결국 30년, 40년밖에 안 돼서 근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럼 전 옛날에 뭐 아간파천이, 가부경정이니 다 고종때니 다 근대죠. 근대. 19세기 후반이다. 근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근대의 제스처만 있고 근대의 스타일들만 있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는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는 박통 때 새마을운동 때예요. 새마을운동. 마을 또 들어가죠. 여기도. 그래서 이게 70년대부터 30년, 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서양은 몇 년, 언제 근대화가 시작됐습니까? 서양은 근대화가 언제 됐어요? 서양의 근대화 시작이 언제일까요? 여쭤보시면. 네? 산업혁명도 얘기할 수 있고, 더 일찍 나가면 르네상스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상징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완전히 뒤바뀌기만 한 데가 외국이 됐습니다. 1789년이에요. 이거 뭡니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나고 비로소 서양은 터닝포인트가 펼쳐져요. 그럼 얘네는 지금 1800년을 맞춰더라도 200년, 300년 걸렸어요. 300년 걸렸어요. 산업혁명까지 300년. 그러면 서양은 근대화를 300년 걸렸는데 우리는 근대화를 30년을 했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의 구조. 그거는 정신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온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이 근대화를 압축해가지고 고도성장 개발하는 이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들이나 마을들이 전부 다 황폐해지고, 그죠? 멋대가리가 없고, 전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식으로 거의 흘러가 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자꾸 좀 접목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딴 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그 마을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1789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이전에는 1800 프랑스 혁명 나오기 이전에는 모든 역사와 정치와 사회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왕하고 귀족이었어요. 왕하고 귀족들이 모든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모든 예술의 소비자들이 다 왕하고 귀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 뭡니까? 이게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하고 연결돼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이 왕이나 귀족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체제들을 뒷받침해줬죠.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음악 감상하기 위해서 악사들 키우는 곳입니다. 이때는 악사들이에요. 악공들입니다. 로얄 미술 아카데미가 뭡니까? 왕이나 귀족들 초상화도 해주고 집안 인테리어 해주는데 화사들 키우는 곳입니다. 화사들 키우는. 로얄 발레단이 뭡니까? 왕이나 귀족들 무용 발레하는데 발레단에서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이 악사들 화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전부 제니예요. 제니라는 건 뭡니까? 장인이고 이거를 독일어로 말하면 뭡니까? 마이스터고 영어로 하면 메스터고 이 메스터가 만든 게 메스터피스고 제일 좋은 그죠? 메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뭐냐면 이게 다 기술자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아트의 어원도 전부 다 뭐냐면 테크네라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테크네에서 왔어요. 이게 다 기술을 말하는 거죠. 기술 그죠? 아트의 어원 테크네. 그래서 이 아트의 어원이 테크네인데 모든 기술 중에서 실용적인 기술들 다 빼고 순전히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고 재미를 주는 기술들만 모은 게 그게 파인 아트가 되고
그죠? 파인아트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음악, 미술, 무용 등등과 7가지, 8가지 장르 예술 체제가 되는 게 있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도 생긴 것도 26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예술이란 말 없습니다. 다 이 기술이죠. 그죠? 다 소문이다. 그래서 쟁이잖아요. 환쟁이, 목수쟁이, 풍각쟁이 다 쟁이잖아요. 대장쟁이 다 쟁이잖아요. 근데 이 쟁이가 마이스터가, 메스터가, 아티스트가 된 게 25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6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기술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용어도 여기에서 연관된 얘기죠. 미술이라는 것도 보로는 뭡니까? 보자를 하니까 보라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게 있고 그건 술이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보자를 미술 잡지 있죠? 프랑스에. 네? 그 미술이라는 말도 생긴 것도 250년, 260년밖에 안 됩니다. 다 기술자들이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 기술이라는 거는 세상에 엄청난 이게 삶의 체제들인데 다 모두 다 기술자들이었어요. 기술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말했습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의사 선수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인생은 짧고,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예술이라고 하면 그때 예술이 없었어요. 인생은 짧고 뭡니까? 의술은 길다. 응? 그 당시는 평균 연령 돌아가는 나이가 몇인 것 같으세요? 돌아가는 나이가. 네? 38에서 40살이면 다 돌아갑니다. 42살이면 다 죽어요. 왜 그러면 의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병 걸리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네? 과학적으로 발달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병 걸리면 그 당시에 의사들이 뭘로 고칩니까? 의사가 과학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종교 집단에서 고치는 거예요. 막이 나가라고 마귀 쫓고 굿거리고 푸닥거리하고 다 나는 그게 바로 의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의자라는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자. 이 의자도 뭡니까? 무당이 창 들고 방패 들고 술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최초의 의사는 종교인이었어요. 귀신 쫓는 거였죠. 그죠? 정신 이상자들 다 보이면 다 옛날에는 중세 때는 정신 이상자들 저기 진짜 마귀가 들인 줄 알고 그거 돌면서 여기 마귀 찾아내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의학 기구들이 전부 다 고문 기구예요. 그거 보면 중세 의학 도구들이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면 예술은 유한한 거고 인생은 유한한 거고 예술은 뭐 가치가 있는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엔 전부 다 기술자들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거 재밌어요. 섭생술, 보양술, 무슨 요리술, 독서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기술, 연애술도 있죠. 연애술, 사랑의 기술도 있어요. 사랑의 기술은 동성예술도 있고 이성예술도 있어요. 미셸 푸코가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동성예술도 있고 이성예술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 방편이에요. 사랑은 생명이 짧으니까 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짧으니까 동성예술은 뭐냐? 일찍 가니까 42살이면 죽게 되잖아요. 46살이면 다 죽게 되잖아요. 병 걸려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연륜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젊은 소년이나 청년에게 자기의 경험과 연륜을 물려주고 미소년은 자기가 경험을 얻고 꿈은 있으니까 그 위에 경험을 받아들여서 파트너십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트너십이었어요. 동성예술전. 그래서 미셸 푸코도 그 당시에 나이 먹고도 성적으로만 그러는 인간들은 인간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다 조종하면서 뭐 금기사항도 없는데 다 조종하면서 그걸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살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15살, 16살이에요. 춘향이가 몇 살입니까? 박명수 하나 똑같이 마음 있으면 생각하고 오셨구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춘향이가 6살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보면 춘향이 엄마 월매는 몇 살이겠어요? 네? 월매는 30대 초반이에요. 가만히 해봤자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월매가 강부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젊은 사람 팽팽한 사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만든 거예요. 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물방울 그리는 김창렬 선생님 있죠? 그분의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15살 차이에요, 15살. 아버지하고, 그뿐만 신랑인데 15살하고 이렇게. 여자들은 7자로 가고 남자는 8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27이 14, 남자 28이 16 하면 이게 초경이 시작하고 몽정이 시작해요. 그래서 77이 49면 폐경이 되고 88이 64면 이게 남자도 폐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요때만 남녀 구분이 되고 여기는 다 남녀가 똑같아요. 사실 인간 그때만 잠시예요. 잠시 남자 여자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 다시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 나고 여성 호르몬 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되기 전에 전부 다 이런 게 지혜였어요. 생활의 지혜.
이런 기술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191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그것도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191체제도 그러니까 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30살 때 지금 병 걸려서 죽으면 이제 감명하다가 막 서로 좋은 감명하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의학이 발달되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 사람하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돼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이제 논리가 좀 필요한 게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기술이란 말, 예술이란 말, 그런 것도 다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왕과 귀족이 있을 때는 모든 예술의 소비자가 왕과 귀족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너네만 통뼈냐, 우리도 역사의 주체다, 자유, 평등, 자유를 외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 했죠. 그래서 왕이 누구였습니까?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고, 이 왕비가 누구예요?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죠? 네? 단두대에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왕은 하나님의 권을 받은 거예요, 권한을. 그래서 아무도 그걸 해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인간이다 해가지고 얘네가 죽었어요. 이게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이 누구였어요? 이 평민들이 다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를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대표자가 선거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그게 다 근대에 생긴 거예요. 다 근대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과 귀족이 몰락을 하고 새롭게 등장한 이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이게 부르주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역사와 예술의 주체가 물주가 이쪽에 있었는데, 도시를 만들던 다 이쪽에 있었는데, 이게 몰락을 해버리니까 이쪽으로 물주가 보니까 모든 예술 체제 시스템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보셔야 돼요. 이 책 3편을 보면 이 과정이 나와요. 과거의 구체제 예술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예술 체제로 변하는 것. 그 이유는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고 부르주아의 취향에 맞게 모든 예술 시스템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뭐냐? 이게 우리 마을 미술하고 연관되면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브릭지아에서 왔어요. 브릭지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래서 성 있죠? 성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그러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이걸 야인이라고 합니다. 야인 시대라는 영화 보시죠. 여기는 완전히 법이 없고 그냥 주먹이 장땡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해도 아무도 노터치예요. 주먹새님의 장땡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대접을 못 받죠. 인권을 보호 못 받죠.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여성 동지들이 인권을 보호 못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성주한테 세금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복식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이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하면서 당신의 법 아래 똑같이 보호하게 달라 계약법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인간으로서 공평하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 시가 되는 거죠. 시가 되죠. 이게 시민이에요. 결국 시민이 되고 이게 커지면 국민이 되는 거죠. 그죠? 다 언제 생깁니까? 근대화되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도시의 근대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인 시대 그 당시엔 이거 얼마 안 돼요. 여성 동지들이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정치에 참여한 게 지금 100년 좀 넘습니다. 그 전에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성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대로 지적합니다. 미국에 쓰는 말로 니그로에서 블랙피플 된 거, 깡둥이에서 흑인 된 게 100년 안 됩니다. 그죠? 50년대 60년대만 되더라도 흑인, 지금 뭐 만델라 나오시죠? 그렇게 나오죠? 그 사태 얼마 전 얘기예요. 그것도 다 불과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흑인을 인권을 주지 못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시민권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근대화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르주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근대 시민들의 본토가 되고 시민사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구화라는 거는 왕과 귀족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사회 윤리체제가 성립됐다는 걸 말합니다. 시민들이 역사의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서구화에 되는데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마을이 성립된 게 성인데 이 성은 또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성이 되죠? 근데 대개 도시가 이제 이 성이 도시가 되는데 물이네. 물이네. 성이 도시가 되는데 이 여기 건조하지?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역풍이구나. 위에서부터 공기가 칠판을 조그만 거 같아요. 기어놓고 막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무거이를 보시니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셔야죠. 거기 같이 나눠야지. 네?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보여주고 그래서 꼈다 껐다 시간만 가고 이런 거 인문학적인 이런 고민을 해야지. 고민들 하면 맨날 보고만 하고 그냥 볼 것도 하도 많아질 건데. 성을 만들잖아요. 성을 어떻게 만드냐? 북방구는 어떻게 만드냐? 큰 산 아래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 몇 명이세요? 큰 산 아래 큰 물이 있어요. 큰 산 아래 큰 물 위에 여기가 양이 됩니다. 양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음지가 되고 여기가 음지가 돼요. 이게 모든 북방구의 도시 설계는 되게 산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산이 있으면 거의 산이 있으면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큰 산 아래 큰 무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예술 체제는 사실은 음양오행이에요. 마을 미술이 다 음양오행에서 기초가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음양오행이에요. 양은 뭡니까? 양 모르시죠? 이게 해예요. 음은 뭡니까? 달이에요. 오행은 뭡니까? 수금, 목, 토, 화. 우리 오행 보잖아. 오행 뭐 해가지고 자기 속 보고 사주 보고 해서 오행이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하고 쇠하고 나무하고 흙하고 물하고 그래서 이것끼리 뭐 상극을 하고 상생을 하고 그래서 뭐 사실 따지는 거예요. 우주론이 우리의 우주론이. 그래서 오행과 음행이 순혈 조합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이 시스템들을 라이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도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지도 있죠? 다 이게 동네예요. 동네 이 마을이 생기는 거. 여기다 이게 다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디 국경선이 있고 어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지형으로 다 따져서 거기 안에서 모이면서 성립되면서 마을이 성립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촌장이 생겨. 촌장. 에? 촌장들이 대빵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빵들하고 이제 생각이 얘네들이 다 지방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지방 왕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뭐가 형성이 되고 군이 형성되고 도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게 나오는 거지. 모든 기초들은 이 마을 국가들이죠. 마을 국가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게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오행과 이 음양이 조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모든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생활의 라이프 시스템이 성립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서양에서 뭐 1월 화수 금토일 뭐 7요일로 우리가 돼 있죠. 사실은. 그런데 걔네가 말하는 수요일하고 뭐 금요일하고 달라요. 걔네는 비너스, 마르스 뭐 이렇게 달라요. 걔네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오행이 되게 중요한 게 또 오행 5가지가 있어요. 서양에서의 음계가 몇 음계입니까? 서양 음계가. 서양 음계. 7음계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동양은 우리는 몇 음계예요? 5음계죠. 5음계로 되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스칼라가 몇 가지 색깔이 기본 색깔입니다. 패러다임 기본 색깔. 빨주노초파는 뭐 7가지 색깔이에요. 우리는 몇 색깔입니까? 우리는 네? 우리는 이 적, 백, 흑, 청, 황 그래가지고 5가지 색깔에서 이걸 뭐라 색깔입니까? 오방색이라는 거죠. 우주의 색깔이 오방색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색깔과 우리가 지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방 색깔이 우리가 모든 걸 대표하는 우주 색깔이죠. 오방색이 어디 있습니까? 오방색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오방색이 네? 네 맞습니다. 태극기에 산태극하고 태극기 보이죠? 이제 태극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김밥에도 있고 국밥에도 있고 색깔 먹는 거야. 전주 볶음밥, 전주 비빔밥? 비빔밥에도 색깔 고명을 해. 색깔 먹는 거예요. 색깔에 다 철학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5가지 색깔 오방색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돼요. 모든 게 음양오행, 결혼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게 그래요. 청사초롱 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음양오행에서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말씀 드리지만 남자가 산에 가서 오줌을 누면 꼭 산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산 이쪽에서 산을 보고 바라보게 돼요. 여자는 꼭 산을 등지고 오줌을 누습니다. 네? 음양오행이죠. 네? 여자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떠내려옵니까? 다 이렇게 뛰어서 떠내려옵니다. 남자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떠내려요? 다 못 퍼져서 음양오행이죠. 네?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양은 태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양력권이기 때문에 태양력, 예수님, 비티음력, 기독교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긴 결혼할 때 아침에 결혼하죠. 되게 아침에. 근데 우리는 결혼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 혼자가 결혼 혼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저물고 밤이 시작될 때 우리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을 밤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력 문화권이에요. 우리 양력 문화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음력 문화권에 살았었어요.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음력 문화권에 살았어요. 여러분 생일이 대개 음력으로 보면은 15일에서 30일 요 젊을 겁니다. 요게 가까울 거예요. 보름에서 가깝든지 음력으로, 양력 말고 다 이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 다 음력으로 보면 달의 음력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음양원이 그래요. 여자가 시집 갔다 와가지고 시부모한테 인사드릴 때 무슨 색깔 한복 입어요? 빨간 치마에 초록색 옷 입죠? 노구이 홍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자주고름을 매죠. 자주고름. 빨간 계열과 파란 계열, 음양이 합쳐지면 보랏빛이 나잖아요. 그 자주색 고름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만 자주고름 매는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막 자주고름 매고 그거 잘못 아닙니다. 다 음양의 조화를 우리는 따졌단 말이에요. 도시 설계, 마을 짓는데도 음양의 조화예요. 그래서 북방구에 지으면 여기에 큰 산 아래 큰 물 위에다가 마을을 만들게 돼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서울 치면 여기 성이 있죠. 성이 있으면 성 위에 있는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지금 경복궁 위에 있는 산 무슨 산이에요? 네? 인왕산이요? 인왕산은 여기 있어요. 낙산은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낙산, 여기는 남산이 있고요. 이게 무슨 산입니까? 북한산은 여기 있고요. 이건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백악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백악산. 북악산, 백악산이에요. 그 밑에 있는 큰 물이 뭡니까? 이 물, 지금 밑에 있는 물. 한강이잖아요. 한수. 한강. 네? 한 번도 모르시나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도 몰라요. 한강. 네? 한강. 그래서 뭐가 되냐? 한양이 되는 겁니다. 네? 한양이 되죠? 그러면 밀양, 단양 난 가봤지만 안 가봐도 비디오입니다. 가보시면 큰 산 아래 큰 물에 딱 성립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한성이, 한양에서 한성이 되는 거죠. 그죠? 한성이 되잖아요. 한성이 되죠? 그러면 빼체르부르크 브릿지어에서 왔다 했잖아. 부르조가 브릿지어 빼체르부르크 함부르크 부르크가 붙은 동네는 다 뭐냐면 성이 도시가 된 데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내가 만든 말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부르일까? 한부르크지. 기가 막힌 거 이거. 기가 막힌 거. 서울이 한부르크야. 그럼 서울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한양이에요. 왜 여기가 양지가 되냐면 여기가 음지가 되고 왜냐면 해가 떠가지고 북반구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제일 해를 많이 받는 양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반구는 지금 거꾸로 달려있기 때문에 남반구는 적도 밑은 거꾸로 달려있기 때문에 걔네는 북향집을 해요. 우리 남향집을 짓지만 걔네는 북향집을 해요. 그래서 걔네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 됩니다. 달라요. 이 지표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든 이게 한성이 돼가지고 여기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 서울이 엄청나게 이게 철학적인 성리학적인 윤리적인 체제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기가 막힌 도시예요. 서울이 기가 막힌 세계에 이런 유리가 없어요. 철학이 도시에 깃들었다 이 말이야. 마을에 깃들었다고 도시가. 철학이. 예? 그리고 여기 대문을 짓잖아요. 대문. 예? 대문을 지어요. 여기 무슨 문이에요?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북대문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다 성과 대문이 있어. 여기 야인이고 여기는 성이잖아. 성. 대문이 있어. 대문과 대문 사이에 소문이 있어. 서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요문이 뭐야? 소문. 서소문. 여기는 동소문이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성북이면 성북동이고, 성북이면 성동구고. 일본에, 영국에 가면 블랙스톤이라고 있다. 흑석동이죠, 흑석동. 흑석동. 다 해석하면 다 끝나. 영국에 가면 포츠머드라고 있어. 포츠머드. 포트 마우스예요. 포트 뭡니까? 항구죠, 항구. 마우스죠. 항구. 그냥 항구야. 괜히 영어로 하면 멋있어 보여. 네? 적벽대전을 레드클립. 그럼 괜히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네? 골든게이트, 뭐 금문교. 다 그렇게 영국 다 돼 있어. 어? 그러니까 다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름 번역하면 다 돼. 그러면 이게 브루크는 성이고, 버그는 그냥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래서 잉그리트 버그만. 그럼 뭐야, 이게? 산인이란 뜻이지, 산. 네? 아이스버그 그러면 빙산이란 뜻이고. 네?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름을 잘 해.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이 중요해. 그러니까 공공미술가 자꾸 마을 이름 연결시키고 자꾸 이름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지 보여줍니다. 준비 안 했을까 봐. 근데 전부 다 마을 이름, 마을 미술 프로젝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을 이름을 잘 봐야 돼. 그걸 무시하고 뭐 맥락 없이 하는 거는 잘못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마을 철학이 없어. 마을 역사가 없어. 꽤 프로젝트. 딴 데 와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심한 말 하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마을의 역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가 어디 있었어? 중앙일보가. 여기 있었어요. 중앙일보가. 그 중앙일보 앞에 가면 여기 진짜 성적터가 보입니다. 라면 줄배 성적 보여요. 근데 이 자리가 터가 굉장히 센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죄수들 이렇게 효수하든지 목을 걸던 자리예요. 요새 뭐 그 조여정이 나온 무슨 번든 영화가 있었죠? 후궁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목 걸는 데 나오는 거 서소문이라고요. 서소문에 딴 거예요. 근데 여기가 터가 굉장히 세가지고 뭐 속소리는 이병철 회장이 여기다가 이태리 내리석으로 해서 벽사 임의로 빨간 이태리석을 지었다는 중앙일보를 그렇게 지었다는 소리 있어. 근데 하여튼 여기는 터가 세긴 세.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가 안 좋아. 몸이 안 좋다. 다리를 중심이. 기가 세야 된다. 여기 평창동 여기는 기가 세야지 여기서 살아남다 해서 의사, 뭐 연예인이나 무슨 뭐 기자나 예술가들 사는데 사업하는 사람 잘 안 된다. 다 음란을 좀 줄인다. 그게 사실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대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이 대문이 뭔지 알아요? 이 대문, 이게 성리학의 법칙이 여기 들어갔대요. 도시에 지금. 이 동대문이 한문으로 뭐예요? 동대문이 한문으로. 뜻을 말하지. 동대문은 흥인지문. 그죠? 남대문은 뭐죠? 남대문. 숭례문. 네? 숭례문. 이거 늙은이가 쳐버려가지고 딱 가짜입니다, 이거. 돈 들여서 이걸 왜 또 만들어?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아, 이게 돈만 쓰고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게 뭐야? 서대문이 뭔지 아세요? 서대문? 돈의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저기 정동 MBC하고 저 강북 삼성병원 거기 이 북문을 뭐라 해요? 북대문은? 북대문 모르시죠? 여기 북대문 삼청터를 들어가죠. 뭐냐면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숙지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인, 의, 예, 지 다 나오네 이제. 인, 의, 예, 지하고 뭐가 남았네? 신. 신이 남았잖아. 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신가? 근데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까 또 오래가 되는 거야. 오래. 야, 우리나라는 대문 이름을 지어도 오래 이름으로 예를 사랑의 문, 어집의 문, 예의 문으로 들어가고 선비의 정신을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시를. 기가 막힌 철학 도시라고. 이 세계 유례가 없는 철학 도시야. 그럼 여기다 마을 미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야, 이거 지금 어? 그러면 이게 오방색이 있으면 이게 색깔 그죠? 동청룡 여기가 청색이고 서백호고 북현무 그러면 여기가 흑이지. 남주작이지. 그러니까 여기 적색. 가운데가 황색이에요. 중심의 색깔 오케이? 황색. 그러니까 황제가 중심의 색깔이라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옷을 못 입었어. 대한제국 전에는 고종전에 다 빨간 옷을 입었지. 어구부츠 신고. 그게 뭐냐면 주상전하가 뭐냐. 주상전하. 불굴주자에 저걸 입고 주상전하가 노란색을 못 입었어. 여기 있으니까 남쪽을. 중국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황금 옷을 제대로 못 입었다고 중국에 시켜요. 그러면 입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로 다 돼 있죠. 좌청룡 우백호죠. 좌청룡 우백호죠. 근데 왜 이쪽을 좌라 그러고 이쪽을 우라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왜 그러죠? 가운데서 봤을 때 이쪽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좌청룡 우백호. 그럼 좌의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되고 우의정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게 다 철학이에요. 이게 다 철학이에요. 도시 설계하면서 모두 철학이에요. 이 철학들이 있어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철학적인 도시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 궁이 있죠. 경복궁. 이것도 자음성이 사실은 좀 뺏긴 건데 안 뺏겼다고 자꾸 뺏긴 거예요. 자음성이 주도파인데 여기 경복궁 보면 여기 문이 있어. 대문이 또 있다고. 자음성이 경복궁 가시면 삼청동 요 앞에 금호미술관 앞에 있는 요 문이 뭐예요? 보셨어? 삼청동 가시다가 왼쪽에 있는 거? 무슨 문으로 써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무슨 그거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거. 거기에 건춘문이라고 봄문이에요. 봄. 춘문이 있습니다. 광화문은 발음을 따져서 여름문이고 여기 가시면 또 있죠. 여기 진화랑 앞에 대림미술관 앞에 건너편에 보면 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영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문. 여기는 겨울문. 추마추동으로 또 시즌으로 또 포시즌으로 딱 해놨어요.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당수가 흘러. 이게 뭐야? 청계천이야. 이 쭉 흘러서 이 똥구멍은 어디냐? 이쪽이 압구정동 성수대교인데. 그래서 옛날에 도시 설계하면서 서울은 한양이죠. 한양 설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천 북쪽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북촌이라 그러고 청계천 서쪽을 서촌이라 그러고 청계천 남쪽을 남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산 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들을 때 그 남산은 이 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을이나 모든 도시에 남산이 있어요. 그 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 나오고 우리 애국가에 나온 남산이 서울의 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를 마을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그래서 북촌과 남촌으로 나눠지고 서촌으로 나눠졌었어요. 이게 딱 구획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건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건 서울이 언제 됐냐면 80년대 들어가면서 돼요. 결국 서울된 건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이 강남이라는 데는 전부 다 서울은 여기였어요. 이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여기다가 도시설계인지 하면서 이제 경성을 만들죠. 경성을 만들면서 동경을 그대로 이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도시설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상징적이고 반도호텔, 뭐 한국은행, 뭐 적시기업 다 만들면서 이쪽에다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상징적인 게 미쓰코시 백화점입니다. 미쓰코시 백화점. 이게 뭡니까? 지금 미쓰코시 백화점이 뭡니까? 지금 신세계 본점이에요. 신세계 본점. 옛날에 여러분 신세계 본점이 지금 만들어서 그렇지 그거 돌로 만들어져가지고 저 근대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허물고 지금 다 이상하게 모국당처럼 만들어가지고 뭔가 지랄을 해놨는데 말도 안 되고 미쓰코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해가지고 혼마치에서 명동하고 충무로하고 퇴계로까지 해서 일본의 긴자처럼 만드는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여성들이 다 어디서 쇼핑하냐면 일본 여자 신여성들은 또각구도 신고 개량하고 여기서 다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가 갤러리아 명품화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강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로 울지로 운종가가 있고 여기 화신백화점 있고 신신백화점 있고 여러 가지 화신백화점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가보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있던 이제 백화점이 화신백화점 지금 국세청 뻥뚫려 빌딩 거기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끝내줬어요. 근대의 시작이에요. 미쓰코시 백화점이 뭐냐? 이 1789년에 서양의 근대화가 시작됐는데 아시아에서 근대화가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의 뭐가 근대 언제로 보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메이지 유신이 다 서양식으로 완전히 양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대화 시켜버렸어요. 우리보다 100년 앞섰죠, 일본이. 일본이 여기 깔볼 게 아니에요. 미쓰코시 백화점 본점은 어디냐면 동경 가면 니혼바시라고 일본 교회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백화점인데 100년 넘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구조가. 크죠? 그래서 가면 검나무로 만든 비천상이 막 10m 되면 쫙 날아가고 거기 뒤에 파이프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12시만 되면 연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상품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품의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의 신전이라는 것, 상품이라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아케이드라는 거, 백화점은 이게 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법이 달라지고 그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다가 영향 끼치고 또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백화점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 백화점 역사가 뭐 이야기인데 봉마르쉐라고 저 파리 레스토랑 그 백화점이 최고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죠. 예? 그거 다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역사들을 보면 이 근대의 성립이 과정이 도시의 성립이 다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미쓰코시 백화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뭐 장군 애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종로깡패가 누굽니까? 종로깡패? 예? 김토관, 김도환이고 명동 깡패 누굽니까? 하야시, 신현주. 응? 어제 하야시, 신현주 만났는데 그래서 하야시, 신현주. 응? 그다음에 마코 상카를 여기 있고 변수니까. 그래서 강북에서 이 둘이서 영역 싸움하는 게 나오잖아요. 강북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신여성들이 쇼핑하고 여기 전통 재래시장, 종로 물지로 운종가까지 해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 상권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미쓰코시 백화점 6층에서 PX가 있었죠. 미군부대 PX가 있었어요. 미군들이 왔다가 돌아가려면 뭐 사가겠습니까? 절구지라고 초가집 짓고 이런 그림들 토속적인 그림 사가겠죠? 예? 여기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미군들 초상화로 해서 뺑기장에 PC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리부대 미스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박이 있다가 퇴사해가지고 소설을 썼죠? 그러니까 소설 신춘문예 당선인데 여성동원 신춘문예 당선됐죠? 이 무슨 소설입니까? 남옥이라는 소설이죠. 이 경리부대 미스박은 박완서 선생이고 여기 뺑기장의 PC는 박수리고 네? 실제로 다 실어드립니다. 서대문의 적시자병원에 이중섭이 누워가지고 발에 텍스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구상, 신구상이 발견해가지고 우리 시대의 과거가 이렇게 죽었다 해서 그때부터 이중섭 봅니다. 다 이게 뭐냐면 곳곳에 전부 다 역사와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이상이 날짜 잡거나 어디서 했어요?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한 겁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야기들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미술 프로젝트나 마을에 하는 건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와 이런 그런 관심들을 이런 것들 해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해서 뭐 작가들 해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그런 거 데코레이션이죠. 데코레이션 부가죠. 그 오래 못 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검토들이 지금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화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도시화의 계열로 우리가 발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안에, 성관에 있는 이 안에서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잖아요. 80년대 초반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여기에 고속버스 터미널 만들어지고, 신반포 생기고, 여기가 대치동까지 쫙 됐어요. 여기 송파가, 뭐, 목동이 그때는 있지도 않고, 그냥 지금 딱 압구정동 그냥 똥가시고 배바시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사대문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 살면서, 서울 토박이로 살면서, 여기 가지고, 이때 이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사를 안 하고, 전부 다 내 친구들은 다 갔어요. 아파트로. 각장으로 다 갔다 오고. 우리는 그냥 서울 토백인데 왜 거기 왜 가냐고, 고향이 있는데 여기 살고 삼촌집에서 잘 살았어요. 우리 세단에. 미국 미제 아이스크림 먹고 잘 살았다고. 내가 진짜 30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저 좋은 거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여기 얘네들은 그러니까 강남에서 돈 번 사람들이 자기 집이 아니고 저 되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울 토백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고 그냥 돌리고 그러더니 집값 팔고 올라가 그런 거 사고 올라가 이제 부자가 되고. 우리는 그냥 완전 기와 개틀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사람 갔으면은 어? 우리 딸내미하고 나하고 딸내미 둘이 있는데 대회가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들이야. 30년 후에 37년 후에 나하고 이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동네 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와서 식판 뒤던 데서 내가 강의를 할 사람이 아니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30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10년 세 번이면 금세 끝난 거야. 인생 허무하고 그게 돈 버는 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게 부자였는데 지금 30억 이상이 부자예요. 30억 이상. 네? 30억 이상이면 부자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야. 부자의 맥락에 자기 재산이 30억이란. 근데 여기 사람들이 30억 현찰 갖고 있는 누가 있어? 영남형도 그렇고 100억짜리 집에다가 돈을 하나 보고 현찰 없잖아. 다른 뭐냐면 그냥 땅이나 있고 그냥 아파트나 있고 30억이야. 자기가 그냥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만원짜리 7천원짜리 국밥 먹으러 가야 부자 잠바 입고 국밥 먹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멋있어야 알아줘. 폼 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이게 될 수가 없지. 노블리스는 뭐야? 귀족이란 뜻이고 지금으로는 부자란 뜻이고 노블리스 응? 오블리제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단 말이야. 부자는 부자의 의무가 있고 살아있는 책무가 있어야 돼요. 부자처럼 살아야지 부자지. 인정을 받지. 돈은 많은데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뭐야 있거든. 졸부들 이게 바로 뭐냐면 100년 전에 졸부랑 똑같은데 좋은 거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말이에요. 부르주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졸부가 됐는데 부르주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시 성립하면서 시민의 기초가 되는 이 부르주아가 되는데 왕이나 기업들은 그래도 뭐 폴로도 하고 뭐 시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교양머리가 있고 잘 살고 잘 사는데 얘네는 뭐야? 교양머리가 없어. 교양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취미가 되게 나빠요. 나쁜 취미 갖고 있어요. 소박한 취미. 취향이 나이트. 그게 뭐 좋은 미술이 뭔지 좋은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었어. 그래서 막 또 부자 중에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도 귀족이 망한 건 나간 거 그냥 사가지고 또 해가지고 꾸미고 막 애들 막 옷 입혀가지고 사진 없으니까 그냥 비로도 입고 막 그림 그리고 그네 타는 거 이런 거 하고 딸들 이런 거다 그린 거야. 엄청 그린 거야. 엄청 그린 거야.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로 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뭐 렘브란트 다 이렇게 뭐냐면 그 동네 그쪽으로 몰리면 돈이 몰리면서 부르주아 초기에 부르주아들이죠. 다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다 초성화 그리고 다 사진 게 없으니까 그죠? 다 찍고 그 집단화하고 야경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할스는 할스만의 조형법이 있고 렘브란트의 조형법이 있는데 렘브란트 칙칙하게 그리니까 내상이 떨어져가지고 손님들이 다 나오고 지내니까 망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렘브란트가 왜 자꾸 두건 쓰고 뭐 아랍 두건도 쓰고 뭐 벨베도도 있고 왜 그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잘 그린다. 가죽옷도 잘 그리고 실크도 잘 그리고 잘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난 스튜디오야 난 스튜디오. 난 스튜디오야. 경복궁 하면 난 스튜디오 있지? 졸부들 이렇게 소파에서 찍는 사진들이 가족 사진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미되니까 얘네들의 취미를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예술이 체인지가 펼쳐져요. 여기에 있던 아카데미에 있던 미술 아카데미에 있던 교수들이 너 나와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야지 왕과 귀족을 베낄 수 있는 실력이 인정돼서 먹고 살아가는 게 과거 역사였는데 여기에서 있던 학생들이 이제 1874년부터 콩쿠르에서 맨날 떨어지고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시를 열잖아요. 낙선전, 그죠? 낙선전이 뭡니까? 떨어지는 애들, 콩쿠르 떨어지는 애들끼리 모였어요. 아카데미 탈퇴하고
속색이죠. 부모 속색이고 이래야 돼. 그래서 다 똑같아가지고 얘네들은 낙선전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 열었는데 센세이션은 무슨 센세이션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네 뭐가 나옵니까?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르로이라는 피가로지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평을 썼죠. 정말 더럽게 인상적인 전이셨다. 평을 썼어요. 그래서 인상파로 정한 겁니다. 그 전에 얘네가 처음부터 인상파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회에 인상도 줬지만 또 우리가 사물이 반사하는 빛을 인상을 또 기록하는 거니까 그 얘기도 된다. 그리고 인상파로 해서 더럽게 인상적이었다가 인상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상파가 된 거고 이런 거지발색 같은 그림들은 얘네 그림들이 발전이고 많이 거지발색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서 칼라를 중심으로 하고 색깔을 중심으로 바꾸니까 옛날 대상 중심, 선 중심의 그림이 아니라 칼라 중심으로 되니까 현대회화의 시작이 된다고 해서 집중돼서 이해가 떴지. 과거에 나옵니다. 떨어지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다 부르전, 왜냐면 그룹전을 연 거예요. 이쪽에서 매상이 안 오르니까 그룹전을 만들어서 고객, 부르주아 고객들에게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그룹전이에요. 이런 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는데 첫 번째, 이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학이죠. 문학이 바뀌는데 뭐가 나오냐면 신문 연재소설이 나옵니다. 신문 연재소설. 신문 연재소설. 그 당시에 강력한 매체는 뭡니까? 신문이에요. 신문. 네? 신문이 나옵니다. 그 신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 부르주아들이 왕과 귀족이 옛날에 역사의 기적으로 문학의 소비자였을 때는 왕과 귀족들은 중요한 매체가 뭐냐면 시였습니다. 시가를 즐겼어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이 시를 못 읽잖아요. 어렵고 막 애매하고 왜 이런 거 보니까 어려워 시글이. 그러니까 풀어서 써라. 산문이고 그 중에서 뭡니까 문학장에 소설이 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설이 문학의 왕이 되고 모든 예술이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죠? 부르주아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시를 안 좋아해요. 시는 지금까지 거짓입니다. 거짓돼 있고. 그래서 소설이 드러나는데 신문이 생기면서 이 신문도 신문 팔아먹어야겠죠? 이 신문 팔아먹었죠? 그러면 요만하게 뒤에 그런데 이 사람들 언제 소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스포츠 조선이나 보는 거지. 그게 조금 짠테리로 보는 거지. 이런 거. 오늘의 운세나 보고 이런 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거기 없는 신문 팔아먹으니까 요만한 쪼가리 신문에 끝날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팔아먹겠어요? 부르주아가 됐어요. 야리꾸리하게 끝내 팔아먹겠죠? 여기서 옷을 벗고 끝난다든지 샤워를 하다 그냥 칼로 치든지 이래야지 산단 말이야. 내일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설들이 되게 통속적인 통속소설과 대중소설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책을 출판하기도 어려웠지만 출판사 찾기 될 수가 없어. 글을 써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다고. 그때는 왕조 정해져 있었어. 문맹도 많았고. 그런데 이때 비로소 뭐냐면 소설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놈이 나타났어요. 소설 써서 돈 부자가 된 놈이 나타났어요. 이게 유명한 알렉산더 듀마입니다. 알렉산더 듀마가 책을 출판사에 가지고 돈을 벌었죠. 뭐 만들었습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 춘희, 귀족 청년 아르만과 창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18쪽에 춘희, 몽테크리스토 백작, 철감에 아들은 삼총사까지 부자지간 해먹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봐요. 복수, 멜로 뭐 다 들어있어요. 야망,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또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만약에 신파주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얘네들만 돈을 벌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소설이 메인이 되고 이런 식의 문학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년 후가 되면 똑같이 또 바뀌어요. 100년 되면 신문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시대. TV 연속극이에요. 겨울연가 연사가 되는 거예요. 오로라 공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최고가 드라마 PD입니다. 드라마 PD. 네?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왜 그럽니까? 우리 시대의 부르주아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재밌거든요. 손잡 때 되면 밥맛있다고 탁 들어가고 눈 이렇게 딱 끝내고 그럼 또 보고 싶고.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연재소설을 기뻐하고 연재될 것 같아요. TV가 강력한 매체가 되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문학적인 변화를 왜 그럽니까? 부르주아가 알렉산더 듀마는 우리 시대의 이문열 같은 사람이에요. 잘 이회수 같은 사람들 요새 뭐 자기죠 뭐 요새 트위터를 뭘 해가지고 뭘 하고 저는 하나도 안 하지만 하여튼 트위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게 다 전환점이 뭐냐면 경제 구조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음악. 얘네가 음악을 위주해서 소비했을 때는 전부 다 클래식이죠. 왕정 음악하고 궁정 음악하고 교회 음악, 종교 음악이에요. 불교 음악 뭐 이런 거. 그죠? 다 교회 음악, 그리고 종교 음악 아니면 왕정 음악, 궁정 음악인데 얘네들이 클래식을 모르잖아요. 클래식 이야기인데. 그래서 최초로 팝송 개념이 생깁니다. 파필러 같은 대중음악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샹송은 노래라는 뜻이지만 간단한 악곡에 대중음악이 생겨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유행가 가수들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는 쇼팽 리스트 이거 다 유행가 가수들입니다. 리사이트 공연장으로 돈 받고 돌아 수녀 공연 다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음악이 파퓰러송이 생깁니다. 팝송이 생기고 간단한 악곡의 음악들이 생기고 특히 이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 오페라 같은 것들이 되게 근데 오페라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오페라는 이 니체 같은 사람,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그리스 비극의 타락상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 비극은 바라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카타르시키면서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술인에 반해서 이 오페라는 완전히 볼거리, 스펙타클, 쇼쇼쇼, 그죠? 쇼쇼쇼. 완전히 볼거리. 그래서 막 화려한 조명이랑 무대에 막 하는데 허무하게 아무것도 우리의 인식을 주지 않고 그냥 오락, 킬링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오락이지 예술이냐 가지고 이걸 완전히 했거든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은 이 귀족 흉내를 내야 되니까 오페라 같은 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마차 타고 가는 거죠. 갑자기. 마차 타고 가면 이렇게 밑에도 안 앉아. 여기 발코니에 앉아야 돼요. 제대로 돼야 돼요.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귀족 흉내를 낸다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죠? 인터미션은 뭐냐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이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인터미션에 불이 켜지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발코니가. 딱 해서 괜히 막 오늘은 쟤네들이 날 뭐 밑에 사람 다 쳐다보는 누가 안 나. 다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서열 체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 그 오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인터미션은 이거 되게 이런 저건데 여러분 이게 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무대 미술을 하는 사람 옛날에 근대에는 분치라는 사람들 있지. 우리가 분치라고 나오는 사람들 배우라든지 무슨 저 연극 배우라든지 뭐 관련 무대 이거 공연 예술하는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고 스폰서를 살았거든요. 스폰서. 그래서 뭐냐면 이 드가가 왜 발렌이나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드가가 그린 작품, 만든 작품 위에 조각이 있는데 까만 얼굴 조각에 치마 입고 이렇게 발리다가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거를 드가하고 얘네들이 뭐냐 전부 다 YBA랑 똑같은 체제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시장 인상비 전시할 때 그 드가가 이렇게 입구에 그냥 이렇게 해놨다고. 왜 그렇게 해놨냐? 거기에 이제 일부 공연을 발레 공연을 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그 아저씨들이 돈 많이 찍어가지고 쟤를 스폰서해 줬다고. 그러면 뚜마담이 그 인터미션에 거울방에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제 스폰서 해주는 거야. 돈을 몸을 사는 거지. 돈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그래서 그걸 그 소녀 그게 소녀가 그런 소녀였어. 실제 그 인물이. 그래서 그걸 만든 이유는 이제 남자들이 동부인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장을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냥 자기가 괴롭혔던 도와주고 괴롭힌 그 여자 아저씨 나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깜짝 놀라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충동을 주고. 여러분 저기 르누아르 그림 보면 모자 많이 돼 있잖아요. 꽁모자들 뭐. 이 모자가 완전히 여자들에게 환장하는 물건이었어요. 명품 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월 26일인가 그 성현제라고 있는데 그 발렌타인데이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모자를 제일 좋은 걸 써야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의 처녀들이 이 모자를 얻기 위해서 몸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런 걸 이제 다 비꼬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사회와 현실 사회에서 이런 그렇게 돼가는 이런 우리가 명품백 들고 막 이런 애들을 막 지금 많이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화가가 약간 사회성을 갖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돼. 그래서 오페라 같은 거를 완전히 그 당시에는 예술을 되게 좋아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0년도 똑같죠. 우리 시대 오페라 뭐가 있어요? 우리 시대 오페라 뮤지컬이죠. 뮤지컬 대단한 이건 더 하죠. 니체가 보면 더 피를 토했을 거예요. 산업화제가 요새는 뮤지컬이 장사가 안 돼서 꼭 아이돌 그룹을 하나 시켜야 돼요. 한국 장사 다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광화문 연가라고 뭐 조성모가 뭐 해가지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이문세고의 그 뭐 누굽니까? 이문세고에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또 맨 앞자리 나내놨고요. LG 아트센터 26만 원 가지고 또 데려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돈도 엄청 썼지.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딱 보는데 일부를 딱 봤는데 도저히 못 봤어요. 조성모가 이문세 느낌이 나나 이영훈의 느낌이 나나 80 무슨 뭐 이런 거에 느낌이 없나. 그냥 노래하고 나보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볼라다가 2부 안 보고 그냥 나가 삼겹살을 사 먹었어요. 돈이 없지만 어쩔 수 없어. 눈물을 먹었는데 봐주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야, 저게 근데 이게 뮤지컬이는 우리 시대의 부르주아들이 진짜 와서 다 보고 이제 그걸 보고 돈을 엄청 나만큼 냈을 거 아니야.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돈을 들었는데 하는 거는 그게 같아. 근데 이걸 보면 니체가 뭐를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게 대중과 부르주아라고 대중과 예술에 대한 문제를 내가 생각했어. 예술의 문제. 이게 관계가 어떤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부르주아와 예술의 문제가 뭔가. 제가 여러분 명작 스캔들 1회 출연자에다가 6회 출연자가 몇 번 출연하고 나왔는데 저 하는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뭐 꽃으로 안경 끼신 분 있고 광고 찍는 그분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 때 제가 다 그 앞에 내가 다 뭐가 일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아이디어 준비 많은데 그거 지금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이번에 슈스케 같은 것도 이제 만들 거예요. 아티스트 그거 내가 아이디어 한 거거든요. 심사하라고 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네. 그걸 하는데 PD하고 구성작가가 찾아왔어요. 그거 만들기 전에. 그래서 저는 MC가 되는 줄 알았죠. MC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판이 다 짜여있더라고요. 근데 영남형님하고 나하고 친해가 영남형이 집에도 잘 다녔고 영남형이 옛날에 오늘 얘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난 영남형이 소개시켜준 줄 알았어요. 근데 영남형 소개시켜 아시고 자기만 먹고 살겠나? 나 삐졌어요. 내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영남형은 지 혼자만 살라고 그러네요. 네? 내가 그걸 하는데 가서 거의 만났는데 김종훈도 옛날에 즐거운 문 할게 MBC에도 나하고 갈 때 몇 번 만나고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흉내내고 다닌다는 일이 있어요. 나는 자연산이고 내가 캐릭터가 겹치는 거지. 근데 어쨌건 김종훈하고 조영남은 이미 책 읽는 방 PD부터 해서 연결해서 MC 자리 돼 있고 나머지 4명을 이제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못 봤는데 뭐 이번에 김대호 기자라고 최진실 스캔들 기자 그런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무슨 스캔들 기자라고 그냥 온 거야. 그냥 명작 스캔들이니까 그냥 좋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코미디. 그래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미 뭐 MC는 아닌 거고 내가 뭐 어떻게든 잠을 못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일본에 미국 미술관이라고 책이 5권 있는데 미스테리 미술관 NHK에서 나온 거 똑같아 포맷이. 그걸 내가 다 줬어. 지네가 그걸 번역해서 지금 책 만든 거야. 명작 스캔들을. 그래서 첫 회니까 내가 책도 주고 그랬으니까 지가 이제 나를 초청했겠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했지. 가가지고 한테 7명 있는데 전문가는 안 한 뿐이고 전부 다 딴 사람들이지. 네? 딴 사람들이야. 전부.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3시간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네? 30초밖에 안 났어요. 방송 부적격자는 30초. 내가 얘기하면 영남형이 다 끊어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얘기고 무슨 뭐 그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게 뭐냐면 다 끊어버려요. 근데 지금 나중 화기장터로 끝났어요.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화기장터 무슨 말이 있어. 시청률. 김정은은 또 그냥 틀리라고. 방송이 혐오증을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얘 내가 에토리에다가 썼지. 월간미술에다가 썼어. 내가 강하게 썼지. 그래서 PD들 당신들이 TV나 이런 강력한 매체니까 TV는 TV가 강력한 매체니까 이게 엄청 영향력 파급 있잖아요. 신문이나 마찬가지 우리 시대.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걸 자꾸 예술의 대중화를 자꾸 얘기한다. 자기가 무슨 그 사명을 갖고 하는 것처럼. 물론 TV가 확산되니까 저기 시골 아저씨도 광고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세대라는 사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 확산될 수 있어요. 무작정으로 하는 거. 근데 그건 수적인 확산이고 그냥 퍼져가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변화하려면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이 있겠지만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예술이 대중화가 됩니까? 어떻게 예술이 공공미술의 지금 얘기, 마을미술의 얘기 이런 것들을 자꾸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술은 대중화될 수 없어요. 예술이 소나타하고 루이비통 백이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어려우니까 다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거고 다 비평하는 사람도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도 빛도 안 나는 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예술이 대중화가 됩니까? 대중화. 근데 이 예술이 대중화는 아니고 저는 말을 바꿨어요. 대중의 예술화.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모든 게 멋있고 예술적으로 돼야죠.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삶 속에서. 먹는 게 멋있고 문화가 있고 먹는데 문화가 있어야지. 그냥 사료 먹는 게 아니라 음식 문화가 있어야 되고 입는 게 문화가 있어야 되고 자는 게 문화가 있고 집이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지 뭐가 예술이에요. 이건 하나 내가 완전 편리해도 내가 배우고 그래서 그냥 수적인 변화가 있어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네? 김은 선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노노의 그런 어떤 조선시대 얘기가 나와. 그 책이 나와. 어떤 사람이 노노를 읽었다 이거 하잖아요. 노노를 읽었어. 근데 노노를 읽기 전하고 읽은 후하고 변화가 없어. 똑같아. 노노를 읽은 전하고 읽은 후하고 똑같아. 그럼 책을 왜 읽었냐 이거야. 응? 여러분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지? 애써서 눈 아프고 침침하고 죽겠는데 그걸 읽고 있어. 놀지 그냥 밥 먹고 놀지. 그러니까 독서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사회는 독서가 필요 없지.
자기가 원하는 조그만 거라도 바꾸고 조그만 것도 이루려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공부들을 안 하는 거지. 텔레비전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냥 CF도 나오고 저거 대단하다. 강의라도 그냥 그렇게 나오면 그냥 좋아서 막 보고 막 그래. 호응이 되게 좋아. 나같이 개떡같이 아무도 무지도 않은 거 뭐라고 그러가지고 여기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개떡 같은 얘기해도 그냥 다 나오게 좋아. 이게 정말 웃겨. 진실이 없는 거 진실이. 예? 이게 다 진실. 다 돈으로 되고. 이게 돈 얘기 또 나와야 되는데. 돈.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예술화. 그러면 조선시대 문화 감수성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나리 박사이고 무슨 백자고 자기고 그거 못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게 멋있는 거야. 그냥 쓴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쓴 게 멋있어야지 그냥. 쓴 게 멋있어야지. 못 부리려고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성숙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을 미술도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공공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펼쳐지는 그런 프로젝트의 모습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100년 후에 이렇게 우리 시대의 무식화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누드화, 미술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물주가 바뀌니까 이게 누드화가 완전히 양성이 돼요. 누드화, 빨간책, 빨간책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빨간 책이 옛날에 비너스 무르비노의 비너스 무어 잠든 비너스 지오르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현실에 있지 않은 여자들 이상적인 여자. 이상적인 여자가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이렇게 1이고 이게 다 몸 크기가 있죠. 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1대8인 거예요. 1대8. 그래서 이게 뭐 8등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네? 등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 크기하고 전체 키가 1대8이나 1대9가 돼야지 그림에 등장하는 비너스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 수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상적인 아름다운 현실적인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현실에 이 얼굴이 이렇게 얼굴 옛날에는 이런 몸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육동신, 오동신, 노예라 운동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처녀들 보면 얼굴 다 부둥신 팔듯이 막 나와. 우리 딸내미들도 부둥신 팔듯이 손주시죠. 다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 얼굴은 다 작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빨은 진화가 덜 됐어. 그래서 다 이빨이 큰 이빨이 나거든. 그러니까 얼굴은 조금 더 이빨이 크게 나니까 덧니들이 많아져. 여자들이 좀 젊은 애들이. 덧니세요? 덧니들 많으니까 다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팔자도 이렇게 다 쫓고 다 쫓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얼굴 큰 여자들이 좋은 겁니다. 얼굴 크기 좋은 겁니다. 여자가 아니라 얼굴 큰 사람이 좋아요. 얼굴 큰 사람이 좋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얼굴 큰 사람이 우리 와이프도 얼굴 되게 큽니다. 백화점에서 잊어버려서 찾기 쉬워요. 항상 이 쫓기는 동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뾰족해서 구멍에 여기 머리만 들어가면 다 몸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잡아먹는 동물들은 다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 이만하잖아. 안 가요. 근데 쫓긴 애들은 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시다. 저는 풀어보면서 눈치 보고서 그러니까 눈이 양쪽으로 있는 게 진화가 덜 된 동물이지. 이렇게 진화가 된 거, 진화가 될수록 눈이 이렇게 몰려. 이게 끝내는 이게 진짜 그거 같아요. 왜냐면 미술이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것과, 그죠? 아는 것의 문제지. 이게 느낌, 감각과 마음의 체제, 네? 감각과 인식의 체제야. 딴 거 있어요? 느끼는 것 중에서도 제일 최강이 보는 거란 말이야. 백문이불여일견이. 아는 거에 제일 영향 끼치는 게 보는 거란 말이야. 시각.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쫓겨내니까 뭐 먹으면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쫓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자는 그냥 있으면 그냥 가거든. 얼굴 크게 잡아먹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진화가 있어요. 이게 동물 이런 것들도 이거 세이지가 오자와 세이지가 그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대학에 뭐서 강연한 거에서 나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 동서양을 다 통틀어서 막 하는 그게 3박 4일 동안 한 게 있는데 정보의 역사를 읽는다 그 책이 거기 다 강의로 나와 있어. 근데 그거 보면 기가 막혀. 여기 다 나와. 얘는 벌써 이런 거 다 했어. 일단 눈 시각이 그게 시각이 다 있어. 그래서 눈이 이렇게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면 도망쳐야 되니까 눈이 앵글이 자꾸 넓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수평적인 시각에 눈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니까 앵글이 커지니까 어안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진화가 되면서 눈이 몰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동물의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을 이제 규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운데로 몰리게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패러랄릭스라 그래가지고
평행시라고 해요. 평행시. 되게 중요한 거야. 눈이 가운데로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요. 지나가질수록 모른단 말이야. 신동엽도 진짜 보니까 진짜 모르더라고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면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겹쳐지는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겹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또 이걸 얘기하면 뭐 털없는 원숭이 얘기해서 여자의 성징이 뭐고 뭐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또 말 미술 얘기 안 한다고 또 좋아했는데 여러분은 좋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수평적인 시각, 네발육된 수평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땅이 되는데 그러게 되니까 암컷의 성징이 히프였어요. 히프. 그 원숭이 동네가 빨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딱 하면 모든 동물의 포유류는 뭐냐면 배 속에 품어서 날아가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물, 고래, 뭐 표범, 모든 표범들이 생리 주기가 다 낮았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춰서 하는데 그게 그 월경인데 그게 월경은 뭐냐면 달에 이려가고가 있어요. 근데 월경을 하는데 그러면 배란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 배란기를 맞추는데 그걸 뭘로 맞추냐면 냄새로 맡아요. 그래서 냄새를 딱 맡아가지고 같은 종의 동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냄새를 맡아서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컷이 와서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발 기니까 그 가장 성징이 뭐가 보여있냐면 히프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방식도 이제 후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후베이를 해요. 근데 정상을 안 한다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후베이를 하는데 이게 직립보행이 되잖아요. 직립보행이 되면서 이 가슴이 이제 히프가 지금 직립보행하는 데는 가슴이 성징이 돼요. 그래서 성징과 이 얼굴 정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베이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게 털없는 원숭이라고 데스몬드가 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적인 얘기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생리주기 맞추는 거예요. 여러 모든 동물의 생리주기 맞춰서 아까 말한 15일, 30일이 그게 달에려고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은 공장이나 같은 근무처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여성들은 생리주기가 맞아떨어져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인간은 이제 향수를 쓰고 타부가 생기고 이제 뭐 갈라지면서 이 텔레파시나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그건 다 없어졌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엄청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미술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가 생겨요? 포커스 인이 생기고 포커스 아웃이 생겨요. 포커스 인되는 게 생기고 포커스 아웃. 얘는 포커스 인되는 거 아웃되는 거 없어요. 포커스 인되고 포커스 아웃되는 정보가 이제 보는 걸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는 거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이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속에. 그래서 포커스 인되고 포커스 아웃되는 게 생기면 포커스 인되는 가깝고 포커스 아웃되는 멀다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정보가 더 인식이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 here라는 개념과 there라는 개념이 생긴대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집중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초점이 많은 것과 먼 것에 대한 시간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생기게 돼요. 시제가 생기고 토피아, 유토피아, 이승, 저승, 현세, 내세 이렇게 되죠. 고급 종교가 합치면 이제 현세, 지옥 가고 천국. 여기서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잘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걸 일단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다 사기예요. 네? 다 사기로 그래. 거룩한 사기죠. 종교야말로 아주 거대한 사기죠. 최고의 사기죠. 예술 사기죠. 네? 예술은 즐거운 사기고 종교는 완전 거룩한 사기예요. 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술하고 종교를 왜 합니까? 더 살려고 그러는 인간이 끝없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유한한 세계를 넘어서 무한한 세계로 가면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야. 그 결국 그거 아니야? 여기도 끝났는데 또 살려고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 때가 이게 여기서 이게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에요. 예? 이게 엄청 중요해. 내가 얼굴에 대한 얘기는 끝도 없어. 이게 얘기할 거 없어. 얼굴에 대한 끝은. 이게 내가 얼굴 전문가란 말이야. 얼굴 그 관상 그런 거 내가 다 전문가란 말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알고 관상 같다고, 관상. 예? 모든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모나리자 반쪽, 자기 자화상 반쪽 붙어가지고, 그건 나다라는 작품 80몇 년에 독일 여자가 나왔죠. 예? 반쪽은 모나리자 얼굴, 반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화상 붙여가지고 코하고 눈하고 딱 말려드니까 이게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게이기도 했고, 결국 보니까 모나리자의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여자 옷 입고 변복하고 웃기지 하면서 찢을 거라 이거지. 최초의 뽀샵질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거야. 그 기법 중에. 뽀샵질을 처음 보는 걸 그렇게 맞았어. 근데 난 맞았더니 그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맨 처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자 옷 입고 자기 자화상을 입고 죽기까지 그걸 갖고 다니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비례, 가장 절대적인 비례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비례는 이마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끝까지, 나야 나, 코끝에서 턱선까지 이게 3등분이 돼야지 이게 절대적인 비례 맞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신뢰감을 준다 이거지, 인상인데? 그러면 예수역을 하는 사람 얼굴이 있고 유다역을 하는 얼굴 있잖아. 그거에 다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가 길면 좀 약간 눈에 보이고, 코가 이렇게 하면 성질이 퍼렇게 보이고, 눈이 보면 오메 보이고, 이렇게 다 비율이 맞는 거야. 비율 때문에. 수적인 비율 때문에 성격이 나오잖아. 이게 캐릭터가 되는 거지. 그럼 배우도 좋은 역을 하나 남았는 나쁜 놈이면 이것 때문에 다 캐릭터가 맞게 되는 거지. 성격 배우가. 그럼 미술에 나오는 그 성격들도 다 그것 때문에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젊은 청년하고 늙은 턱주가지 할아버지하고 마주보는 장면이 나오잖아. 스케치들이 나오잖아. 응? 추함과 악함, 응? 선과 아름다움이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남자 여자가 섞여져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죠? 뒤에 폭포수가 내려서 머릿결로 흘러가고 길이 마을 옷이 옷에 주름으로 스며들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주적인 이상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비밀이 있을 거야, 이거 내 이야기에. 근데 하여튼 그게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여자그랬니 무슨 뭐 임신부를, 그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대해서는 끝도 없어요. 이게 얼굴이 모든 미술에 이제 중대되는데, 이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쇼다리쇼파를 그린 거죠. 그래서 마네의 만의 올랭피아가 이게 비너스를 그린 거 아닙니까? 올랭피아는 그리스 말로 올랭피아가 비너스가 되는데 쇼다리쇼파를 그린 거죠. 어떻게 하죠? 현실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막 색깔을 막 과거에 여자들은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았거든, 살짝 이렇게. 그래서 바라보면 이제 시선이 굴절이 돼가지고 창피하지 않은데, 쳐다보고 있는데 수상한 생각까지 드는데 날 또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으니까 이게 포르노가 되는 거지. 여러분, 포르노는 꼭 시각적인 포르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인 시선과 응시의 문제. 내가 이걸 바라보고 얘도 날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락강이에요.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균열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건데, 내가 너무 내 욕망대로 그냥 무죄 얘의 시선을 의시 안 하고 나의 욕망만 투사했을 때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시각적인 것만 보이 아니라 우리 오감, 음식의 포르노도 있어요. 소리의 포르노도 있고, 냄새의 포르노도 있고, 그죠? 저 소리 들으면 못 참을 것 같으면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포르노가. 복숭아 끓여놨는데 군침이 막 흐르면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르노예요. 예? 냄새 포르노, 다 포르노. 그러니까 모든 감각의 포르노예요. 이런 시선과 응시, 그러니까 반응이죠. 이 대상과 나의 주관과 객관의 반응이 깨지는 게 포르노가 되는 순간인데, 이게 포르노를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또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 팔다리 길이가 짧은 민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북방혈통이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북쪽에 이렇게 시베리아 건너까지 있고, 그래서 호랑이도 시베리아 호랑이는 좀 팔이 짧아요. 이렇게 길고, 벵갈 호랑이는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방계에 있으면 털이 많을 것 같죠? 북방계는 털이 없어요. 털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방계족입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이거 여러분 동물의 역사가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게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요. 이 고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고기는 현재만 살아요. 현재만 사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미래도 없고 과거도 몰라요. 3초잖아요. 그러니까 비켜줘서 먹혔던 놈이 또 주면 또 오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이게 다 인식의 능력이지. 올림피아가 생겨가지고 현실에 이 여자들을 그려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과거의 그림하고 달라요. 왕가귀족 시대에 다른 거죠.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밀레가 있죠. 밀레는 사실은 이 아카데미 줄을 타가지고 여기 왕가귀족 가서 이 사람도 그리지도 못하고 잘 꼼꼼히도 못 보고 그냥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풀리니까 어디로 갔어요? 대학로에서 그냥 맨날 비둘기하고 이거 그냥 누드책 빨간책이나 붙고 뭘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얘가 어디로 갈까? 양평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살롱 여기 맨날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6명 5명 모여 양평에서 모인 게 프랑스의 양평, 아랍이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누더기들밖에 되니까 수도 이런 것만 다 그려놨어요. 그 당시에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을 누추한 사람을 그리지 않았어요. 귀족들만 그렸지. 그러니까 얘네가 보이게 중앙에서 보니까 이게 수상한 거지. 아시죠? 빨갱이 아니야 저거? 공화당파 저거? 이상해서 생각하는 게 이상축기 보니까 빨간 머리, 파란 두건, 노란 두건 써서 이게 혁명군의 깃발 색깔이구나. 그리고 뒤에 말탄 지주가 막 진짜 채찍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저 지금 생각이 좀 이상한데, 민중들을 저렇게 좋게 말해 민중이죠. 언제 민중이 역사의 주체를 그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다. 예? 씨 뿌리는 남자가 있는데 크로스백 딱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사바탄 폭탄이 들었다. 딸립니다. 이런 수상한 놈이다. 이상한 사람만 들고 낮은 사람만 들고 부추한 사람만 들린다. 해가지고 얘를 중앙에서 막 핍박을 했어. 근데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성공하고 민중들이나 이런 서민들 이런 사람을 영웅시하고 신화적으로 그린 사람이 누군가 따져봤더니 밀레가 나와. 밀레가 어떻게 쳤고 밀레는 나중에는 훈장도 받고 그림 잘 그리다가 나중에 많이 잘 그렸어. 근데 밀레가 사실 더 유명해진 거는 밀레가 유명한 거는 뭐 잘 그려서가 유명하고 뭐 뛰어나서 유명한 게 아니라 밀레를 어렸을 때 베낀 놈이 있어. 밀레를 어렸을 때 베낀 놈이 있다고. 그냥 근데 얘가 대단한 애가 세계 최고의 애가 슈퍼스타가 계속 됐어.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반고우죠. 반고우가 베꼈기 때문에 밀레는 사실 더 유명해진 겁니다. 슈퍼스타가 베꼈으니까. 그중에 모빌레 제일 베꼈네. 어렸을 때부터 매니아냐 제가. 근데 이 반고우는 그러면 밀레는 거기가 양평에 있고 반고우는 서울미대 나왔습니까? 반고우가? 반고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반고우가 지금 저 과천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반고우를? 어디 뭐 개인 국제관에서 볼 수 있어요? 반고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보성 벌교 모텔 전라도 또 보성 벌교 모텔에서 지금 장기 투숙하는 중입니다. 네. 반고우 사복탄 가가지고 자기 목살이라고 정신하는데 너나 잘하라고 재수없다고 그러세요. 사실 찌질하고 그냥 오기 싫은 애잖아. 이렇게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말이야. 우울하네 지금 우울하네. 그러니까 이제 A형인데 B형 성격까지는 A형이잖아. B형 성격까지는 A형일 거야 아마. 여러분 반고 영화 보면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무슨 러스트 포 라이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커크더거에서 나오는 그거 반고 절대 아니야. 진짜 반고는 모리스 피알라라고 있어. 모리스 피알라. 이 모리스 피알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세계에서 느려 터지게 영화 만들면 지금 죽겠어. 죽여보고 싶어. 영화 보면 너무 지겨워. 늘어져. 이 사람이 만든 반고가 있는데 이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면 두 개 있어가지고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라. 아무도 안 그래. 본인이 너가 가져가라. 이런 비디오가 있어요. 지금 DVD로 나와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반고가 진짜 반고야.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왔어. 에이, 진짜 네? 여러분 고갱이 무슨 친구예요. 고갱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택으로 갔지. 반고가 알을 놀아. 평택 가가지고 없는데 고갱을 보라는 거지. 요즘 와서 좀 우리 같이 하자. 뭐냐면 의자, 반고 의자, 밀집 의자였죠. 12개 주문하고 하나는 8거리 주문했어요. 고갱을 가운데 앉히고 12명 작가들 모아서 이게 뭐예요? 예수와 12사도처럼 예술촌을 만들었던 게 고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해바라기 선물했는데 해바라기 꽃소리가 12송이에요. 네? 12사도 생각, 너를 바친다는 건데 고갱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잘 나가서 평택에 와가지고 계속 그리는데 안 되면 서울 가겠다고 가져가서 찢다고 뭐하다가 12월 23일 날 얼마 안 남았네. 12월 23일 잘라졌죠 귀가. 그랬는데 고갱이 잘랐다는 소리는 거의 정설입니다. 펜싱카로 싸우다가 고갱이 휘돌려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림 웃음 먹고 앉는 거죠. 가시의 박사 동네 돌파리에다가 제가 그림 평생 고는 그림 한 점밖에 안 팔았어요. 그것도 고갱 스타일로 그림 팔았어요. 고가 그림 한 점 팔린 그림 그거 사진 보셨어요? 그런 것도 참 찾아보세요. 고갱 스타일로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 컴플렉스 있는 거죠. 그렇게 팔려고 애를 썼어요. 고거 애를 썼어요. 안 돼요. 뭐 학번이 좋았다고 아무도 지 혼자 그냥 거기 그림 그리는 거. 안 돼가 그냥 계속. 그래서 7월 27일 날 제 생일인데 내가 고고가 있는 것 같아. 왜 우울하다고 내가 월간에서도 퇴사하고 내가 잘린 거랑 같이 하다니지 내가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데 뭘 해야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지? 뭘 써야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일반태를 가는 까마귀를 이제 그리다가 권총을 들고 갔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삑살이 난 거예요. 까마귀가 그러다 잘못 맞은 거지. 그 자리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 누워서 또 할 얘기 다 하고 그걸 다 하고 그걸 죽었어요. 그럼 보성 벌교 모텔에 무명의 화가가 지금 총 맞아서 권총기도 자살해서 죽었는데 조중동이 달려가서 무슨 걸 난리 지금 대서특기랍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번고는 지금 세계 최고의 가격이고 방고처럼 유명한 화가고 있고 우리가 예술가라 그러면 방고처럼 이런 분들 있죠.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잘 알죠. 그 이유는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미술이 추상미술이죠. 이 추상미술 중에서도 추상표현주의 미술이에요. 추상표현주의는 물감이나 색깔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분출해가지고 형태를 와해시키는 거, 요곡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고의 풍경은 반고 마음의 풍경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그 있는 풍경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자기의 풍경을 마음속에 녹여서 자기가 막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게 다 뭐냐면 이런 나무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사진 찍듯이 그린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자기 마음속에 녹여서 완전히 자기 감정을 물감으로 피처럼 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 기가 세죠. 마치 자개를 막 물감으로 각인시켜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려놨지만 거기다는 막 혼을 막 기가 세요. 그래서 방고 그리면 어딜 가도 방고 그림만 보여요. 3층에 방고를 하나 이만한 거 있으면 100호짜리가 200호짜리 있어도 그것만 보이지 다 블랙홀이 안 보여요. 그만큼 기가 세요. 그래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가 물감이나 색깔을 통해서 형체를 와해시키고 해체시키는데 이것의 근 시조를 누구로 보냐면 반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의 아버지를 보고 후기 인상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 표현주의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전시하면 표현주의 전시하면 앞대가리에 항상 반고가 제일 앞에 있어요. 더 나가면 엘그레코까지 나가요. 표현주의 시작으로. 그런데 사실은 반고가 추상화의 제일 족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반고라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참 이제 더 이런 말씀 나가지만 이제 성공한 작가가 있고 승리한 작가가 있죠. 응? 우리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거 보시면 살리에르는 성공한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승리한 사람이죠. 응? 반고는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되면 좋은데 이 둘 다 되게 힘들어요. 역사상 둘 다 된 사람은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미켈란젤로하고 피카소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하나씩 되고 하나씩 되지 않아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반고가 이렇게 있을 때 저쪽 서쪽에는 누가 있다 동쪽엔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미술이 이게 또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100년 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플레이보이가 나오거든요. 1953년에 이때 이 부르주아들이 플레이보이를 보면서 이 플레이보이가 마릴린 monroe가 표지모델로 나와요. 거기 창작 선언문이 이 사람이 편집장 겸 사장이 누굽니까? 휴 해프너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휴 해프너.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적었어요. 그걸 제가 플레이보이 창간 선언문 외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 잡지에서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기대하지 말라. 나는 전쟁의 공포와 환경에 찌든 남성들에게 기쁨만 줄 뿐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웃집 여자들을 여기에 놓고 이 당시는 미국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미국적인 이조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런 나라인데 현실의 여자들 왜 그래? 부르주아들이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배를 위해서 보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배를 위해서 보잖아요. 여기에 뭐 들어간 뭐 글이나 작가나 그림이나 서양 문화에 완전 성인 문화에 완전 최고봉들로 다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성의 정치학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이란, 무슨 뭐 저 소련 다 플레이보이가 나가 있어요. 그럼 그 남성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 눈이 쇠뇌가 돼버리죠.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여성은 어떤 여성들인가? 그냥 백인의 블론디 금발에다가 초록색 눈동자에다 핑크색 입술에다 그런 거 가지고 저런 미인이라고 하는 거, 저런 섹시하다는 걸 다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한테도 어느 동네 가서 저 사람 미인이라고 다 이게 눈은 완전히 바꾼 게 누가 얘가 휴에프라 이런 게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역사가 100년 후가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르주아가 생겨가 변화된 이 역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좀 이제 말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말면서 돌아가야지. 그래서 보면 근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화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8년부터 해서 1945년 뭐 50년 이렇게 역사 쭉 있잖아요. 근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미술의 주류는 뭐냐면 다 동양화였습니다. 동양화였는데 이때부터 서양화로 바뀌어요. 지금 동양화는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도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락가마들 인사동가고. 똥가요, 똥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동양화가 과거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동양화 그림에는 두 가지 그림. 수묵 문인화 계열하고 하나는 채색화 전통. 벽화라든지 민화 같은 거 채색화. 그래서 수묵 문인화는 양반 그림. 그래서 이걸 간장 그림이면 이거 고추장 그림이지. 그래서 두 그림인데 이것만 높게 쳤어요. 채색 그림을 높게 쳤어요. 채색 그림을 높게 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파트를 이제 커지죠. 아까 80년 중간에 80방 100평짜리 아파트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다 그림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 복부인들, 부르주아들 복부인들이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동양화는 이 그림들은 전부 다 화첩 그림, 사이즈가 작아요. 족자하고. 그래서 그림이 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그림이 커졌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호당 가격을 매기는데 1호 100호막에 호당을 하나는 엽서 크기, 엽서 반장 크기죠. 하나만. 근데 이 크기인데 이게 100장 붙이면
그러니까 1호면 10,000원이면 100호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원이면 저 사발시계가 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크게 꼴이 됐어요. 크기에 따라서 작품 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커졌는데 여기 간장 그림만 그리니까 전부 다 이것만 놓게 치니까 여기 먹물 그림만 들어가고 그냥 문이나 수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복분 아줌마들이 칼라를 넣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라를 넣으니까 여기 어떻게 있어요? 예? 칼라가 동양화 칼라보다 서양화 알로가 훨씬 더 좋죠. 캔버스.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양화가 득세를 했다. 이런 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정치적이고 그런 건축적인 보조에 의해서 미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저 집에 지금 그림이 걸려 있습니까? 그림들이 어디 걸려 계세요? 원래 여러분이 걸려야 될 그림 걸 자리에 지금 다 평면 TV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그림이 원래 옛날에 그림 걸렸던 자리죠. 그죠? 근데 지금 텔레비가 걸렸기 때문에 그림 걸 데도 없어요. 지금 그 문제예요. 이것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경제적인 자본의 구조하고 다 엮어져 있어요.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어요. 이 아까 이제 서구화 의배들 서구화한 건데 근대화 중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보면은 산업화 도시화 그죠? 산업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기계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면 이건 뭐냐면 돈 얘기입니다. 이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요. 자본주의의 문제가 생겨요. 자본주의가 문제 생기면서 이제 소외 문제가 생겨요. 소외 문제 생긴다 보니까 생산성은 옛날에는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열흘에 한 대 만들어밖에 못 들었는데 이거를 열흘에 10대, 100대를 만들어야지 돈이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은 똑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했는데 돈이 많아져요. 투식, 인풋 대식보다 아웃풋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되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계 만든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만들죠? 분업화되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나가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나다만 조이면 돼요. 그죠? 나다만 조이면 돼요. 옛날에 자동차 갈 때는 물을 가게 됐지. 탱크 만들고, 물을 가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지나가면 자기 나다만 조이는데 10배, 100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돈이 10배, 100배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소외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편해지려고 이런 제도나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의 기계에 의해서 자기가 다시 휩싸여서 자기가 자유를 상실하는 걸 말해요. 오히려 지배받는 걸 말해요. 편하게 만들어 놓은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받는 게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도 소외가 그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도치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모던 타임스. 그죠? 찰리 채플린 나오죠? 지나가면서 나사를 계속 조였죠. 근데 쉬고 싶죠. 근데 계속 지나가니까 나사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또라이가 돼가지고 여자 단추만 봐도 또라이. 정신, 그게 모던 타임스. 제목도 모던 타임스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던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고 소외현상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돈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파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자본의 문제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종교 사실 이런 것도 기독교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런 건데 구교, 카톨릭하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지도될 때 종교가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부르주아들하고 이런 평민들 시민들이 생긴다부터는 뭘 바뀝니까? 개신교로 바뀌어지죠? 종교혁명이 펼쳐지죠. 이 종교혁명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펼쳐지면서 그 뒤로 돈을 뒷받침, 이 자본을 뒷받침해주는 윤리체제가 생겨야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 그죠?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 윤리에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것, 옛날에 이쪽에서는 돈 버는 게 죄였어요. 이자 고리 대금하는 거, 돈 불리는 게 죄였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덕목이 돼버리는 사회로 바뀌어져. 그러면 서양이 이런 맥락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인문학교라든지 프랑스고 독일이고 인문학교라든지 이쪽 개독에 나오는 학교들은 전부 다 카톨릭 학교고 사립학교들이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들이라는 것은 공돌이들, 그죠? 그 공돌이 학교들. 이런 것들 다 기독교 학교들. 자본주의를 붙여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뒷받침해주는, 그 윤리를 뒷받침해주는 종교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부분이 벌써 바뀌어져요. 우리나라 옛날에 불교였다가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된다고 해서 다 개신교들을 거의 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맞아서 줄 거예요. 옛날 사람들 다 불교였잖아요. 근데 개신교를 다 바뀌어요. 이게 다 바뀌어요. 그런 윤리체제가 바뀌어요. 도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황석영의 객지 무슨 얘기입니까? 영자의 전성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소설들이 다 나온 게. 자, 개발되면서 계절 샤프트, 개만 샤프트 들어보셨죠? 네? 농촌 정강사회에서 도시가 성립되고 마을이 들어오고 옛날 그런 마을 체제의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소통이 단절되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인간 시스템으로 바뀌어있죠. 지금 가족의 개념이 옛날의 가족 개념하고 똑같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더 가깝으니까
한 번도 안 본 과테말라에 있는 애랑 채팅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도시 구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 거죠. 서울에서 시골에서 서울 상경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찌들려가지고 인간성 상실되고 망가져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봤는데 7, 80년도에 천승세라든지 그죠? 복걸 다 그 소설들이 황석영이 다 그 소설들이 보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에 도시화의 논리에 우리의 구조들이 깨어졌다는 거 과거에 그 모순들을 다 고발하는 소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이 에티코츠말이 이거 대기예술제 마을미술 프로젝트 여기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해서 느낌받는다. 거기 느낌받을 보시니까 한번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제 에디토리얼 책에 나온 부분이니까 보시면은 어떤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쉽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몇 가지는 좀 덧붙일게요. 뭐 그림 안 보고 그냥 이걸로 하면 끝낼게요. 지금 1시간, 2시간 되니까. 끝납니다. 끝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육체를 보시면,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미술 국가요. 아까 이 성립해서, 그죠? 성립해서 도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성과 내러티브에서 여기에 뭐냐면, 이 스토리텔링, 이걸 적어주세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구성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밤하늘에 비행기 타고 이제 밤에 딱 야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자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우면 어디로 호텔에 가까우면 도시가 그냥 보석 그냥 퍼져 있죠. 방사능 얘기를 그러니까 보면 밤하늘에 어떤 별처럼 도시들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영국 가는 게 아니라 런던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별점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도시들이 별처럼 존재하고 우리는 그 별을 찾아 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테이션이 되니까 뭐 일본 동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캘커타가 인도에 있으면 북경이 있으면 서울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경에서 그냥 곧바로 지나가다가 서울을 간이역도 아니고 치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도시의 이제 전개 과정의 역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탈것과 도시의 성장 과정과 문제인데 새로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간이역도 안 되는 도시가 아니고 꼭 들려야 될 거점이 된다든지 도시가 되려면 무언가 다른 특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정체성, 도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죠. 그래서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도시만의 특성, 또 관광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 특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얘기도 좋아하지만 뭐 도시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동대문 같은 것도 동대문도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콜로세움이에요. 동대문이 자하디드가 와가지고 지금 디자인 모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기에 그런 건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지금 또 분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시는 거는 저거 분노고 왜냐면 공간 사업을 지금 뭐 A라는 뭐가 샀단 말이에요. 그런 건 되게 창피해요 진짜. 난 진짜 인간의 비극을 느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지식인과 문화인으로서 그렇게 공간 사업이 그런 논리에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에 그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간 사업을 그걸 부시면 좀 아니겠지만 그걸 어떻게 뭐 기증을 한 국가에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걸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야 난 이런 걸 보고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비참함을 느껴요. 월간 미술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이게 동대문에 자하디드가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 거기 뭐냐면 오픈해서 거기는 야외 공연장 엔디오 모리코네는 거기 공연하고 밑에 쇼핑몰하고 딱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서 공연 마치면 밤에 걸어가지고 인사동 가서 쫙 종로올지로까지 인사동까지 쫙 청계천 가면서 옆에 다 주변에 문화적인 게 해가지고 흥겹게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걸어서 다니는 거지. 뉴욕은 걷게 돼 있잖아요.
뉴욕처럼 그렇게 근대가 남아있는 건물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도시지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직도 있는 거예요. 100년 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갈아엎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보톡스를 맞아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하도 땡겨서 표정이 없잖아요. 예? 표정이 없는 도시, 주름이 없는 도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말을 믿는 거 아니야. 주름이 있어야지. 말을 어떻게 해요? 예? 남대문. 아까 이걸 얘기했더니 김중만은 옆에다 육각형으로 그 짓기 전에 육각형으로 해서 옆에다 한 면씩 해서 작가들한테 줘서 한 면씩 그림 전시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 네? 남대문 짓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알처럼 새알처럼 만들어 새알처럼 둘러싸. 그 새알처럼 비늘 이렇게 돼 있지. 비늘. 갤러리아 백화점 가면 비늘이 돼 있다고. 거기에 영상을 쏠 수가 있잖아. 어? 그럼 미디어 아트 그거 할 수 있어. 빛이 딱 알기둥으로 쫙 올라오는 거야. 끝내주지. 그러면 관광객들 오면 그게 멋있지. 그게 미팅 포인트 되고 좋은 거야. 그거 다 그거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알을 까든지 뭐 하니까. 난 안 깠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 그래 이거 막 이런 거 아이디어 좋죠. 또 뭐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 줬지만 이걸 내가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서 내가 말 못하는데 딱 들어가면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휴게소가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차길이나 물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면 얼마나 이게 땅도 저거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이게 관광이지. 영국에 런던 아이하고 런던 가면 거기 테이트 가는데 다리가 건너가잖아. 걷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아까 말한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로서 마을마다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맥락가 빨리빨리 해야 돼. 맥락가 제맥락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근대의 삶을 아까 우리가 모더니즘 얘기했죠. 이 근대라는 거는 구조주의, 구성주의예요. 결국은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하든 모든 완벽을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이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중세 마을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방사능으로 펼쳐지면서 성립되고 뭐 이것이 이제 커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도시 설계할 때 구도시가 있으면 신도시 강 건너서 꼭 해가지고 신경주가 있고 구경주가 있고 신공주가 있고 구공주가 있고 파리가 있고 라데팡스가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서 하듯이 강을 건너서 새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개발들에 대한 이런 계획에 있어서 이런 맥락화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해체되고 경계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현대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진 근대적인 완성의 모습에서 이제는 해체되면서 또 자유롭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또 그죠? 아까 말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중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은 역시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예요. 독일에서 10년마다 열리는데 저는 97년도인가 갔었는데 2007년에 했고 이제 또 앞으로 2017년에 또 하겠죠. 이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 민스터는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천년 도시입니다. 고도고다되고 로마니아의 다리인데 중세 교회도 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자전거 도시죠. 자전거 도시 돼가지고 세계적인 작가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스퍼 퀘니라는 사람하고 몇 명이 동일한 그 짝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도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좀 그거보다는 규모는 작겠죠.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이 돼 있고 하지만 충분히 그것을 본받을 만한 그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도시 미술 프로젝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시마는 제가 거기 엄청 많이 갔죠. 나오시에도 많이 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시마를 만들면 어떤 거랑 될까 생각이 들어서 저쪽 충무나 통영이나 또 아니면 보길도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좀 분위기는 나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서울하고 가까우면 대도시랑 가까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시마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을 때 제가 본 거는 강화도 성모도예요. 그 성모도가 이 나오시마가 16km인가 그러거든요. 둘레가 성모도도 16km예요. 차 타고 16km니까 사이즈도 똑같고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펼쳐지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모도 강화도에서 선착장에서 성모도 들어가는 배를 이렇게 좀 하나 아주 뷰티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용 배를 만들어서 딱 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요. 나오시마는 들어가면 텔레비도 없고 거기서 자고 바닷가에 조각들 보고 또 마을 요소요소에 그 어민들 그 집들의 또 미술관으로 변화된 데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해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또 강화도 쪽이 좋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하면 또 좀 이렇게 좀 뭐예요 스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 호텔, 갤러리 뭐 다 하나로 다 식당, 레스토랑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그런 식의 하나 프로젝트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축고추마리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나왔는데 진짜 여기는 좀 시골입니다. 그 시골 속의 농촌이죠. 농촌. 나오시면 좀 어촌의 분위기가 있다면 이 애축고추마리는 농촌이 지금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소박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긴 뭔가 자원봉사자들이랄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참여가 없고 또 그런 공간이 없으면 좀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새 이런 것들이 확산돼가지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또 다 엮어주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많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이 잘 베끼잖아요. 그런 서양에 있는 이런 방식들을 다 이렇게 베낀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인젤 홈브로이시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세요. 보시면 나오는데 영어로 쓰면 인젤 그리고 인젤하고 홈브로이라는 인젤 홈브로이라는 건데 이게 독일의 에센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평지가 늪지도 있고 평지도 있어요. 추목이 탁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부동산 업체하고 그 다음에 퀸토 그라우너라는 저 화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미술가라는 건축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 만들었는데 전부 다 박스로 해가지고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박스가 나오면 거기 전시장이 있고 또 위에 순례를 하는 거예요. 공원이 테마파크 같은데 거의 다 집만 돼 있고 미니멀한 집만 돼 있고 작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뭐 그곳에는 다 있지만 현대미술도 다 있지만 독일의 무슨 바셀도 다 있지만 거기에 이런 동양의 이런 불상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조화를 이루는 아주 그런데요. 그래서 돈을 내고 좀 입장료가 좀 비싼데 들어가면 거기 가운데 골프 우리 치면 거기 할 때 뭐 모임대가 있듯이 가운데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가지고 모임대가 있어요. 거기 가면 포도주하고 고구마는 공짜예요. 거기서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룹을 줘가지고 거기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숲속을 나무 숲속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공적이면서도 또 자연과 어떻게 친화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술을 전달하는가 부분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롱부시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통영 남망산 조각 프로젝트는 그것도 97년 정도경에 생긴 건데 통영에 거기 거북 모양으로 생긴 남망산 조각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끌어들여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앞쪽에다 이렇게 산에다 열어놓은 건데 거기 그때 작품이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많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추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아마 거의 유명무실해 됐을 겁니다. 또 영암 구린마을 프로젝트는 영암에 구린마을이라고 있는데 개구죠. 개구자를 쓰는데 거기 뭐 박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역사가 담긴 곳인데 거기에 민가하고 그런 데를 다 마을을 동원해서 예술 작가들이 거기에 작품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꾸민 데가 있습니다. 이게 광주 비엔날레랑 연계해서 했어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갔다가 거기 들리는 코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2대 박물관하고 그때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 전시장 표현은 좋았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진 않았죠. 그걸로 해서 그냥 끝나고 말고 거기 뭐 미술관이 생겼다는가 박물관이 생겼다는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고 몇 번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그런데 그때 너무 숲속에다 몰아놔가지고 이 도시 생활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공성 같은 부분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근데 좋은 작가들이 많이 와서 처음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체육부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하고 맨 처음에는 좀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됐는데 사실 같이 할 부분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국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할 부분들을 그래서 그쪽 문화체육부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힘 같은나 뭐 이런 기구에 대한 편리함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여주는 WPA라든지 FAP는 이거는 그 미술의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루즈벨트가 공항이 나가지고 이 미술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전국의 구청이라든지 어떤 뭐 도청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곳에 벽화를 그리게 한다든지 공공미술을 만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작가들을
국가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배치시켜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의 다큐멘터리 사진도 거기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뭐 탄광촌도 가서 농구도 찍고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시작된 거고 기록으로 다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잭슨 폴록도 바로 여기에서 WPA로 일하다가 발굴돼가지고 평면성이라는 걸로 발굴돼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 뿐이죠. 그래서 과거의 루즈벨트인데 이건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아니면 조금 이게 공적인 게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고용된 게 순수 미술에서 49%가 저에서 늘어나고 있고 실용 미술이 29%,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16%하고 기타 분야에서 6% 해가지고 그 많은 예술가들을 고용하고 하는 정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도 지역의 작가들을 또 도와주고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는 됐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분이 뭐 원하시는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대화의 과정, 도시화의 과정,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런 분들은 뭐 많이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조금 이런 철학,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와 모든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철학과 함께하는, 그래서 삶과 철학과 도시가 마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반성, 그런 해석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 마을에 담고 있는 스토리텔링과 역사와 그 장소성 같은 것이라든지 맥락화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이 그렇습니다. 점차 공공미술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퍼블릭 아트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 소유해가지고 그림 부르주아 이 시대처럼 여기다 붙여놓고 뭐 얼마 갖고 일자리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공유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로 바뀌어질 그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건축이라든지 패션이에요. 그런 건축기관 건 건축 지어놓은 200년, 100년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 중지를 모아서 하나를 만들고 파리에 개선문이 있고 에펠탑이 있고 뭐 하나의 상징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맨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을 안 내잖아요. 바라보는데. 그죠? 소유하는, 소유 개념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인터넷이 되고 무슨 아까 말한 평면적으로 되니까 그냥 오늘은 루벤스 그림 틀어볼까 그럼 걸면 액자 다 루벤스 그림이 걸려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뭐 때문에 뭐 워낙 오리지널 먼지 쾌쾌한 뭐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통하고 누리는 방향이 소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미술도 그런 개념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마을에다가 그냥 작품도 이 작품 저렇게 세워놓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중지나 모든 것들을 종결합한 그 마을만의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것이 차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가지고 차별화한다든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예술 작품들을